한국국회 본회의에서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연방의회에서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를 만드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위기설에 휩싸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지난달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과 비슷한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찰청이 국제마약사범 특별신고기관을 운영합니다. 중요 마약범죄 관련 첩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2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루이지애나주의 한 파파이스 체인점에서 일하던 직원이 한 달치 월급을 밀려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방에서 난동을 부리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국국회 본회의에서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오는 6월 5일 출범하는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입법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어제 한국국회가 본회의에서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석 의원 252명 가운데 251명이 찬성했고 반대 0명, 기권은 1명이었습니다. 법안은 세계 각지에 퍼진 730만 명 규모의 재외동포를 위한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외동포 정책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외교부 장관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되도록 했습니다. 재외동포 협력센터를 법인으로 신설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세계 한인의 날 10월 5일과 함께 개천절 10월 3일부터 한글날 10월 9일까지 일주일간을 세계 한인 주간으로 정하고 기념행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재외동포 협력센터 설립은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는 6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연방의회에서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를 만드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고 입법이 완료되면 한국도 H-1B 비자 쿼터와 무관하게 연간 최대 15,000개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하게 됩니다. 연방의회에서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를 만드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한국과 파트너 법안은 연방정부가 전문교육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H-1B 비자를 통해 전 세계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지만 비자 한도가 연 85,000개로 제한돼 경쟁이 치열합니다. 때문에 미국은 이와 별개로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무제한, 싱가포르 연 5,400명, 칠레 1,400명, 호주 1,500명 등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5개국에 대해 국가별 연간 쿼터를 주고 있습니다.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를 만드는 법안이 의회 상하원을 통과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맞춰 입법이 완료되면 한국도 H-1B 비자와 무관하게 연간 최대 15,000개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하게 됩니다. 2013년부터 의회 회기 때마다 이 법안이 발의됐고 지난해 2월에는 하원을 통과했지만 이후 회기가 바뀌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킴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 태평양 소위원장과 지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의장인 제럴드 코널리 하원의원, 마지 히로노 상원의원, 마크 웨인 멀린 상원의원이 지난 25일과 26일 하원과 상원에서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위기설에 휩싸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지난달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과 비슷한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주가는 반등 하루 만에 다시 40% 이상 폭락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가 퍼스트 리퍼블릭의 파산 관리인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다른 은행들의 퍼스트 리퍼블릭 인수 가능성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은행이 나온다면 FDIC의 개입을 피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FDIC가 퍼스트 리퍼블릭의 예금과 자산을 인수해 직접 관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FDIC는 지난달 뱅크런에 직면한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네처 은행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를 했습니다. 앞서 퍼스트 리퍼블릭은 대형 은행들의 채권과 그 밖의 다른 자산을
시세 이상의 가격에 팔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FDIC와 재무부, 연방준비제도 관리들은 다른 은행들과 함께 회의를 열어 퍼스트 리퍼블릭 구제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퍼스트 리퍼블릭 주가는 40% 이상 급강하였습니다. 연초 대비 95% 폭락해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한편 연방준비제도 마이클 바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은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가 연준의 감독 실패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이 합쳐져 발생한 사건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보고서는 연준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규모 등이 커지는 것에 대한 취약성의 정도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감독당국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물가 상승은 계속 이어졌지만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예상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1970년대처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투자자들은 이미 채권이나 주식 대신 원자재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NBC 방송 등 언론은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연율 1.1%로 월가의 전망치 1.9%를 크게 밑돌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직전 분기였던 지난해 4분기 2.6%보다도 성장률은 크게 내려갔습니다. 최근 1년간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미국 경제는 그간 놀라울 정도의 회복력을 보였지만 이런 흐름이 깨진 겁니다. 이렇게 성장 속도가 느려진 것은 주로 민간 기업들과 부동산 부분의 투자 감소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지난 1년간 기준금리를 거의 5%포인트 끌어올린 것이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2분기 경제는 더 위축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고물가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 중 하나인 개인 소비지출 지수는 4.2%로 예상치인 3.7%를 웃돌았습니다. 그동안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1분기 성장률과 물가 지표를 접한 일부 전문가들은 이보다 악성 침체, 불황 속에 물가가 계속 오르는 1970년대식의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4월 글로벌 펀드 매니저 조사에 따르면 펀드 매니저의 약 86%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앞으로 12개월 동안의 세계 경제 전망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규정 위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경고하는 등 암호화폐에 대한 관리와 감독, 규제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의 게리 갠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의 게리 갠슬러 위원장은 트위터에 올린 영상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가 암호화폐를 증권처럼 취급해야 한다며 규정이 모호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갠슬러 위원장은 법은 명확하다며 증권거래소와 중개인, 딜러는 규정을 준수하며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이해상충을 처리하고 중요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90년 동안 이런 법률이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지난 24일 청원에 대한 대답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증권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해 7월 청원을 통해 기존의 증권법을 암호화폐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질문하면서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방식에 일관성이 없다며 규제의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갠슬러 위원장은 다른 사람들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갖고 기업에 투자할 때 계약이 존재한다며 거래소든 중개인이든 딜러 등 증권법을 준수하고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기밀문건을 유출한 병사가 자택에서 다량의 총기를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소셜미디어에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올렸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어제 매사추세츠 연방검찰은 매사추세츠 방위군 소속 잭 더글러스 테세이라 일병의 구금 심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해당 병사가 자택에 다량의 총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소셜미디어에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테세이라가 마음만 먹으면 정신이 약해 빠진 이들을 도태시킬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죽일 것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교 재학 시절에는 화염병과 기타 무기, 인종 혐오적 위협에 대한 발언을 동급생이 엿들어 정학 처분을 받았던 기록도 적시돼 있습니다. 이 밖에도 테세이라는 침대 근처에 총기 보관함을 두고 있었고 그곳에 권총과 산탄총, 소총, AK 소총 스타일의 고성능 총기와 방독면 등을 구비하고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서랍장에선 탄약과 전술 파우치도 발견됐습니다. 나딘 펠레그리니 매사추세츠 연방지검 국가안보수사부장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위협적인 언행은 추측이나 과장이 아니었다며 구속 연장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설사 그가 도주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택연금이나 위치 추적 등 다른 감시 방법이 있다며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또 테세이라가 기밀 정보를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데이빗 헤네시 판사는 30살도 안 된 사람이 인터넷에 무언가를 올릴 때 다른 곳에 퍼질 수 있다는 걸 정말 몰랐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헤네시 판사는 정식 공판 때까지 구금 여부에 관한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비전제로 정책을 실시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노약자, 자전거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패키지 조례안이 가결됐습니다. 27일 열린 뉴욕시 의회 본회의에서 노약자, 자전거 교통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패키지 조례안이 가결됐습니다. 이 패키지 조례안은 2025년부터 매년 위험한 교차로 100곳 이상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못하도록 하는 도로 설계인 주광 설계를 도입하고 고령 보행자에게 위험한 지역에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며 시교통국이 사망 중상자가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에 대한 연구 보고서 제출을 가속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장은 지난해 뉴욕시에서는 비전제로 정책을 도입한 2014년 이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이 16명으로 최다를 기록하고 올해 4월 기준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 10년 중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이 꼭 필요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 의장은 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과 같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교통사고 사망 및 부상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뉴욕시경 경찰관들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대응법을 신입 경찰관 훈련 과정에 도입하고 전 경찰 인력이 2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조례안과 랜드로드들이 노숙자 저소득층 가정의 렌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시티팹스와 같은 시정부 렌트 지원금을 받을 때 전자 계좌이체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안 등도 가결했습니다. 한국경찰청이 국제마약사범 특별신고기관을 운영합니다.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중요 마약범죄 관련 첩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2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한국경찰청이 국제마약사범 특별신고기관을 운영한다고 안내하고 관련 정보가 있는 한인들의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특별신고기관은 오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으로 중요범죄 첩보 신고자에게는 최대 2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경찰청은 최근 한국에서 중고등학생에게까지 마약이 유입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고 이렇게 한국 내 유통 마약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반입되고 있지만 단속을 통한 적발 및 차단 건수는 실제 유통되는 양의 약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특별신고기관 운영은 마약의 국내 유통 차단 및 한국인 마약사범 검거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신고 또는 제보 대상은 한국 국적자가 연루된 국제 마약 생산과 유통 조직에 관한 정보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마약 사범에 대한 정보, 한국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항공기 선박 등 운송수단 및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반입 형태 및 물품에 관한 정보, 그리고 기타 한국 국적자가 연루된 마약류 범죄 정보 등입니다. 신고하기를 원하는 경우 한국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과 interpol@police.go.kr 이메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의 한 파파이스 체인점에서 일하던 직원이 음식 재료들과 주방 기자재를 마구 던지는 영상이 SNS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한 달치 월급을 밀려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방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어제 뉴욕포스트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파파이스 루이지애나점 주방 직원이 생닭이 들어있는 봉지를 찢어 바닥에 버리고 주방 기자재 등을 내동댕이 치는 영상이 쇼폼 영상 플랫폼 틱톡에 올라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한 흑인 남성이 파파이스 루이지애나점 주방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생닭이 포장되어 있는 봉지 수십 개를 가위로 잘라 바닥에 그대로 내던졌고 냉동 감자튀김용 보관 상자도 무작정 열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전기를 사용하는 주방용품의 콘센트를 절단하고 선반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카운터 서랍에 있는 현금을 탈취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을 즉각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이 이렇게 난동을 부린 이유가 밝혀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한 달간 약속된 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노동자에게 격주로 2주분의 주급을 주는 주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이 남성은 2번의 2주분의 주급을 받지 못한 겁니다. 난동을 부린 남성의 입장에 동의하는 한 누리꾼은 한 달 내내 급여를 못 받았다면 그의 편이라는 댓글을 달았고 다른 누리꾼들은 정도가 지나쳤다며 급여를 받지 못했으면 회사를 고소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잡지 중 하나이자 2011년 이후 지난 13년간 유료 디지털 콘텐츠 구독 모델의 표본이 됐던 타임즈가 오는 6월 1일부터 웹사이트상 모든 디지털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923년 창간 이후 100주년을 맞이한 타임즈가 무료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한 이유에 대해 제시카 세이블리 CEO는 타임즈 역사상 최연소 편집장인 샘 제이콥스와의 교감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블리 CEO는 전 세계적으로 더 많고 더 젊고 더욱 다양한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타임즈의 독자층을 확장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함으로써 향후 100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컨텐츠의 민주화를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미 육군 제11 공수사단 제25 항공연대 소속 아파치 헬기 2대가 훈련을 마치고 귀환하던 도중 충돌했습니다. 헬기는 알래스카주 페어뱅크스에서 남서쪽으로 약 130km 떨어진 지점에 추락했습니다. 육군은 성명을 통해 두 헬기에 조종사 4명이 탑승했고 이 중 2명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1명은 인근 병원 이송 도중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생존자 1명은 현재 페어뱅크스 관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제11 공수사단장 브라이언 아이플러 소장은 남은 가족과 동료, 사단의 엄청난 손실이라며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육군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4일 캐시오갈 주지사는 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주내 저소득 취약계층 최대 18,500가정에 에어컨과 선풍기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정부는 이를 위해 1,5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냉방 지원 사업 신청 자격은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6만 5,829달러, 월소득 5,485달러 미만입니다. 또 가족 가운데 적어도 1명은 더위에 의해 악화되는 질병이 있거나 만 6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냉방 지원 신청은 5월 1일 시작돼 8월 31일 마감되지만 선착순으로 모집되는 만큼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욕시 거주자는 뉴욕시 웹사이트에서 그 외 거주자는 각 카운티 사회복지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뉴욕시 내 반지하 주택 거주자들은 스마트폰으로 홍수주의보 알람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지난 26일 뉴욕시 응급대책국은 각종 응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운영 중인 알람 시스템인 노리파이 NYC에 악천후가 예상될 시 반지하 주택 또는 아파트 지하 거주자들에게 사전 통보해주는 알람 서비스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응급대책국은 또 각 경찰서가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공지사항도 알람 서비스로 받아볼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노리파이 NYC는 스마트폰에서 앱을 내려받거나 웹사이트 또는 311 헬라인 서비스로 알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0도, 섭씨 10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 역시 흐린 가운데 종종 비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은 오전 한때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